지난 주말 한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명이 넘는 대규모 동호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던 그가 갑자기 모든 모임을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돌아온 답변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 모임에 한 번 더 갔다면 정말 미쳐버렸을 것 같았어요. 무엇이 그를 이토록 절망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즐거운 취미 활동을 위해 시작한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임은 그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스트레스를 주고 심지어 건강까지 해치는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그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경우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모임이 어느새 독이 되어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경우를 말입니다. 우리는 왜 모임에 참여하려고 할까요?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어서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모든 모임이 이런 순수한 목적을 충족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모임은 오히려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며 심지어 인간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단순히 재미없으면 안 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중년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모임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독성 모임들을 미리 알아보고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절대 가면 안 되는 모임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절대 가면 안 되는 모임은 술과 뒷담화가 주된 목적인 모임입니다. 요즘 많은 모임들이 술자리로 시작해서 술자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적당한 주는 사람들 간의 거리를 좁히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술이 모임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모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만나자마자 오늘은 제대로 한잔해야지라며 술부터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온갖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회사 상사 욕, 정부 정책 비판,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 등등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찹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뒷담화입니다. 술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자제력을 잃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누구는 돈이 많다더라. 누구네 집안이 어떻다더라. 누구는 성격이 이상하다더라 하는 식으로 없는 사람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 만나는 동네 주민 모임이었는데 처음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동네 소식을 나누는 건전한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만나면 술부터 마시고 술에 취하면 동네 이웃들의 사생활을 캐내고 비판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며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는 추측을 하더니 급기야 누군가 확인해보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선량한 이웃의 사생활을 의심하고 험담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모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건설적인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과 뒷담화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에너지만 가득해져서 집에 돌아가서도 기분이 찜찜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냥 듣기만 하던 사람도
점점 동조하게 되고 나중에는 먼저 누군가의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격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 셋째, 이런 모임에서는 진정한 우정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없을 때는 내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진심을 나눌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넷째, 술에 의존하는 모임은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과음을 하게 되면 간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섯째, 이런 모임은 시간 낭비입니다. 소중한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이런 곳에 쓰느니 차라리 혼자서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대화를 자주 나누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남의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임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일시적인 카타르시스 때문일 것입니다. 평소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술과 함께 풀어내니 순간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순간적인 쾌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로울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 이런 성격을 띠고 있다면 과감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지만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벗어나면 훨씬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가면 안 되는 모임은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임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비교가 건전한 경쟁이 아니라 질투와 시기로 이어질 때입니다. 학창 시절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누군가 승진을 하거나 사업에 성공하면 축하해 주기보다는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쟤는 운이 좋았어. 집안 빽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야. 우리는 안 봐도 뻔해 같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분은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년 만에 열린 동창회에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추억을 나누고 근황을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한 친구가 야, 너 요즘 돈 많이 번다며? 오늘 회식비 내가 다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표정과 말투를 보니 진심이었습니다. 그분이 회식비를 내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역시 돈 있으니까 다르네. 우리는 언제나 가난한 학생이고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일을 하자고 하면 돈 많으면서 왜 그렇게 계산적이야? 라는 말이 나올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그 이후로 동창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소중한 친구들과의 재회가 질투와 시기 때문에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질투와 시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질투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질투와 시기가 끼어들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서로를 믿고 지지해야 할 친구 사이에 의심과 경계심이 생기게 됩니다. 둘째, 질투하는 사람이나 질투받는 사람 모두 상처를 받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의 성공으로 확인하게 되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질투받는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순수하게 기뻐할 수 없게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질투가 있는 모임에서는 진정한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고 격려해야 할 모임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넷째, 질투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사람이 질투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동조하게 되고 결국 모임 전체가 부정적인 분위기로 물들게 됩니다. 다섯째, 성공한 사람이 모임을 떠나게 되면서 모임의 다양성이 사라집니다. 결국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만 남게 되어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임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친구의 성공을 질투하게 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절대적 상황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위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던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보다 친한 친구가 성공하는 것이 더 질투심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실패할 때는 위로해 주는 것이 우정의 기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모임에서 이런 질투와 시기의 분위기를 감지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거나 다른 사람보다 나은 상황에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질투심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10명 중 한두 명 정도만 그런 감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두 명 때문에 전체 모임의 분위기가 나빠질 수 있고 결국 모임에 나가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이 든다면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투심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질투심을 동기로 삼아 자신의 발전에 집중한다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표출한다면 관계만 망가뜨릴 뿐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가면 안 되는 모임은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모임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인정과 소속감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어떤 모임은 오히려 사람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신감을 빼앗아 갑니다. 이런 모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는 모임입니다. 만나면 누구는 어떤 차를 타고, 누구는 어디에 살고, 누구는 자녀가 어떤 학교에 다닌다는 식으로 서로를 품평하는 것이 주된 활동인 모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학부모 모임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교육 정보를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의 성적, 학원비, 사교육 투자 규모 등을 비교하고 자랑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수학학원에만 월 50만 원을 써요. 그래도 성적이 안 나오니 개인과외도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어머니는 우리는 영어 유학원에 월 80만 원, 수학과외에 60만 원, 피아노 레슨에 40만 원씩 쓰고 있는데도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대화를 듣고 있으면 사교육비를 많이 쓰지 못하는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위축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것 같은 죄책감과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특징은 끊임없이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모임입니다. 겉으로는 관심을 보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방의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요즘 남편분은 어떠세요? 회사 상황이 안 좋다던데. 아이가 요즘 학교 생활은 잘해요? 성격이 좀 내성적인 것 같던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방의 약점을 캐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조건부 인정을 하는 모임입니다. 즉,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만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모임에서는 명품 가방을 들고 오지 않으면 은근히 무시당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모임에서는 자녀가 명문대에 진학하지 않으면 대화에서 소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임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성취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대우를 달리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모임입니다. 만나면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어졌어. 우리 때는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희망이 없어. 젊은 사람들은 정말 버릇없어.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이런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 모임에 참여하고 나면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비관적이 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모임입니다.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을 강요하고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이제 나이도 있는데 빨리 결혼해야지라고 말하거나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라고 묻는 것들입니다. 또는 직업에 대해서도 그런 일로 언제까지 버틸 거야?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기는 게 좋겠어 라고 조언이라는 명목으로 간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임들의 공통점은 자존감 도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자존감을 훔쳐갑니다. 직접적인 비판을 통해서 자존감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너는 항상 그래. 역시 너다운 선택이야 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평가절하 하는 말을 합니다. 간접적인 비교를 통해서도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과도한 간섭을 통해서도 자존감을 해칩니다. 내가 그런 선택을 할 줄 알았어. 내가 미리 말했잖아 라면서 상대방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가장 교묘한 방법은 가짜 관심입니다.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방의 약점을 부각시키고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건강이 걱정되네. 요즘 많이 늙어 보여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런 자존감 도둑들이 있는 모임에 계속 참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자신감이 점점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비교당하고 평가받다 보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립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둘째, 의존적인 성향이 강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억지로 맞추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본래의 자신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애씁니다. 셋째,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증가합니다. 모임에 나가기 전부터 긴장하게 되고 모임이 끝난 후에도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넷째,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위축됩니다.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할 때도 그들이 뭐라고 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다섯째, 인간관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깨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모임을 피하고 건전한 모임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모임의 분위기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첫 만남에서부터 과도하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모임은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 변화를 살펴보세요. 모임에 다녀온 후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 우울하고 위축되는 느낌이 드는지 체크해 보세요. 셋째, 모임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면을 쓰고 연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넷째, 그 모임이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시간과 에너지만 소모하는지 판단해 보세요. 네 번째로 절대 가면 안 되는 모임은 목적 없이 시간만 때우는 모임입니다. 사람들이 모임에 참여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함께 하기 위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서 등등 나름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모임은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시간만 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매번 같은 패턴의 활동만 반복합니다. 만나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새로운 시도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같은 카페에서 만나서 같은 메뉴를 주문하고 같은 주제의 이야기만 반복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녀 이야기 등 뻔한 주제들만 계속 반복됩니다. 둘째, 발전이나 성장이 전혀 없습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고민, 똑같은 문제들만 계속 나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고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 보려는 시도도 없습니다. 셋째, 구성원들의 참여도가 낮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제안하거나 이끌어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되어서 나오고 시간이 되면 헤어지는 형식적인 만남입니다. 넷째, 모임 후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거나 좋은 자극을 받았다거나 문제가 해결되었다거나 하는 성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고 온 느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모임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은퇴한 중년 남성들이 매일 오후 2시에 동네 공원에서 만나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함께 산책을 하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산책은 형식적이 되고 대부분의 시간을 벤치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매일 만나지만 하는 이야기는 뻔합니다. 어제 본 TV 프로그램, 요즘 물가, 정치인들 욕하기, 젊은 사람들 타박하기 등등 생산적이지 못한 이야기들만 반복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모임이 습관화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즐겁지도 않고 도움이 되지도 않지만 어쩐지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의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향하지만 돌아올 때는 허무함만 남습니다. 이런 모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시간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아무런 성과 없이 보내는 것은 매우 아까운 일입니다. 둘째, 정신적으로 나태해집니다. 목적 없이 시간만 보내다 보면 생각하는 능력이 퇴화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줄어들고 배우려는 의욕도 사라집니다. 셋째,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다 보면 자신의 인생이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감정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기회비용이 큽니다. 그 시간에 더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등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섯째, 인간관계의 질이 떨어집니다. 목적 없는 만남이 반복되면 서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깊이 있는 대화도 나누지 않게 됩니다. 결국 진정한 친구가 아닌 그냥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의미 있는 모임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모이는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건강 증진, 새로운 학습, 사회봉사, 취미 활동 등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같은 것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셋째,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넷째,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관계여야 합니다. 다섯째, 모임 후에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보람 있게 보냈다는 느낌, 무언가를 얻었다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 가면 안 되는 모임은 권력 다툼이 심한 모임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느 정도의 역할 분담과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건전한 역할 분담이 아니라 권력 다툼으로 변질될 때입니다. 이런 모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일에 서열과 위계 질서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누가 더 오래 참여했는지,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 등을 끊임없이 따지고 비교합니다. 둘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보다는 힘의 논리가 우선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합리적인 제안보다는 누가 제안했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셋째, 파벌이 형성됩니다. A편, B편으로 나뉘어서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게 됩니다. 모임의 본래 목적보다는 파벌 간의 경쟁이 더 중요해집니다. 넷째, 새로운 구성원의 유입을 견제합니다. 기존 권력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을 경계하고 배제하려고 합니다. 다섯째, 사소한 일에도 정치적 해석을 합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뒤에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 하는 식으로 모든 일을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독서 토론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순수한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참여한 회원들과 새로 들어온 회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할 때도 나이나 참여, 기간에 따라 발언권이 달랐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회장 선출 시기였습니다. 2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각각 자신을 지지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서 토론이 목적인 모임이 마치 정치판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선거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었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승부에서 밀린 쪽에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모임의 분위기는 완전히 딱딱해졌고 자유롭고 즐거운 토론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권력 다툼이 있는 모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독서 토론 모임이라면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는데 권력 다툼이 더 중요해집니다. 둘째,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서로를 경쟁 상대나 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신뢰 관계가 깨집니다. 셋째,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제안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권력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워집니다. 넷째,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모임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정치적 계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다섯째, 모임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갈등이 심화되면 결국 모임이 분열되거나 해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로 절대 가면 안 되는 모임은 경제적 부담이 과도한 모임입니다. 모임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모임 장소 대여비, 간단한 다과비, 행사비 등 기본적인 비용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비용이 과도하게 커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모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회비가 계속 오릅니다. 처음에는 월 1만 원으로 시작했던 회비가 2만 원, 3만 원으로 계속 오릅니다. 그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추가 비용이 자주 발생합니다. 정기 회비 외에도 특별 행사비, 야유회비,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걷는 일이 잦습니다. 셋째, 비용 사용 내역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거나 물어봐도 애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을 받습니다. 돈을 많이 내는 사람과 적게 내는 사람에 대한 대우가 달라집니다. 다섯째, 비용 부담 때문에 참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모임 자체는 좋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들은 사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동네 주부들의 요리 모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각자 집에서 돌아가며 만나서 간단한 요리를 배우는 모임이었습니다. 비용도 재료비 정도만 나누어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유명한 요리 강사를 초대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강사료가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20명이 나누어 내면 5만 원씩이라며 설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요리 도구들을 공동으로 구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비싼 믹서기, 오븐 등을 함께 사서 돌려 쓰자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시 큰 돈이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경제적 여유가 있는 몇 명만 남게 되었고 모임의 성격도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경제적 부담이 과도한 모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임의 본질이 변질됩니다. 원래 목적보다는 돈 쓰는 것이 주된 활동이 되어버립니다. 둘째, 계층 분화가 일어납니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모임 내에서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셋째, 부담감 때문에 모임 참여가 어려워집니다. 돈 걱정을 하면서 모임에 나가는 것은 즐겁지 않습니다. 넷째, 투명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이 오가다 보면 횡령이나 유용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모임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구성원들이 계속 빠지게 되면 모임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건전한 모임의 경제 원칙은 무엇일까요? 첫째, 비용은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비용만 걷고 불필요한 지출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비용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무엇에 얼마를 썼는지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모든 구성원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비용을 책정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만 부담 가능한 비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넷째,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모든 구성원을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절대 가면 안 되는 6가지 모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임에 참여해야 할까요? 좋은 모임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임입니다. 외적 조건이나 성취에 관계없이 인간 자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둘째,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모임입니다. 질투나 시기가 아닌 격려와 응원이 있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셋째,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모임입니다. 뒷담화나 불평불만이 아닌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넷째, 자존감을 높여주는 모임입니다. 모임에 다녀온 후 자신감이 생기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 드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명확한 목적과 의미가 있는 모임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여섯째, 민주적이고 평등한 모임입니다. 권력 다툼이나 서열의식이 없고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일곱째, 경제적 부담이 합리적인 모임입니다. 과도한 비용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모임을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 보세요. 첫째, 첫 만남에서의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첫인상이 좋지 않다면 무리해서 계속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몇 번 참여해 본 후 자신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좋은 모임이고 부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자신의 가치관과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모임이라도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시간과 에너지 투자 대비 얻는 것이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투자한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면 계속 참여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섯째,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인지 판단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모임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원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고 무리하지 말고 자신다운 모습을 유지하세요. 둘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너무 깊이 관여하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경계를 명확히 하세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하고 선을 넘는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하세요. 넷째,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모임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다섯째, 다양한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하나의 모임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모임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의미 있는 곳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전한 모임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억지로 모임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모임을 만난다면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모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인생의 보석과 같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실패했을 때 위로해주는 사람입니다. 내 약점을 비웃지 않고 이해해주며 내 강점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모임은 마치 따뜻한 햇살과 같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곳입니다. 반대로 나쁜 모임은 독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웁니다. 인생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떤 사람들과 함께 보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노후의 친구는 가까이 있어야 하고 자주 만나야 하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더욱 좋습니다. 흐르는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떠도는 구름은 다시 볼 수 없습니다. 늙은이의 머리 위에 내린 흰눈은 봄바람이 불어와도 녹지 않습니다. 봄은 오고 가지만 늙음은 한 번 오면 갈 줄을 모릅니다. 봄이 오면 풀은 저절로 나지만 젊음은 붙들어도 머물지 않습니다. 꽃은 다시 피는 날이 있으나 사람은 다시 소년이 될 수 없습니다. 산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지만 사람의 마음은 아침과 저녁으로 변합니다. 꽃의 향기는 100리를 가지만 사람의 인심은 10,000리를 갑니다. 남자는 마음으로 늙고 여자는 얼굴로 늙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해로 늙고 달로 늙고 날로 늙어갑니다. 알게 모르게 때마다 늙어가고 100세가 되면 분마다 늙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소중한 것이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함께 늙어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인생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6가지 독성 모임의 특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술과 뒷담화로 시간을 낭비하는 모임, 서로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임,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모임, 목적 없이 시간만 때우는 모임, 권력 다툼이 심한 모임,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과도한 모임.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모임이란 조건부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 수용이 있는 곳입니다. 당신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환영하는 곳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모임에서 이런 무조건적 수용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고 모임에 다녀온 후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이 아니라 소진되는 느낌이 든다면 용기를 내어 과감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다고 해서 독이 되는 모임에 계속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혼자 있을 때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더욱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어떤 모임에 참여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현명한 판단력을 길러야 합니다.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젊음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추억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임의 일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어려울 때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혼자서도 의미 있게 살 수 있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하지만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운 곳, 당신의 영혼이 자유로운 곳, 당신이 당신다울 수 있는 곳. 그런 모임을 찾아가십시오. 아니, 그런 모임이 없다면 직접 만들어 가십시오. 결국 우리가 찾는 것은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찾는 것은 집입니다. 마음의 집, 영혼의 안식처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